또 아니라고 욕을 해대고 뭐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써가면서 북외국과 영원히 헤어지자는 얘기를 그런가 하면 내부 사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경제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경제 때문인데 그건 경제는 안 좋고 반면에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약 20여 년에 걸친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만약 K컬처가 북한을 관의 MZ세대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 K컬처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요. 나는 이번 토요일날 여의도의 모임을 보면서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은 유튜브나 혹은 뭐 텔레비를 통해서 광경을 보니까 거의가 20대 젊은 여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드디어 K 데모크라시가 이제 퍼져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K 데모크라시가 지금 무섭기 때문에 남쪽에서 이런 엄청난 소위 정치적 그 사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체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하면은 자기 체제에 대한 소위 북한 젊은 세대들의 저항을 걸 수 있다는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런다고 나는 봐요. 제 말이 빠질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됐었지만은 98년 비료회담 오를 때 북쪽의 그 수석 대표, 북쪽 단장이라고 그러죠. 단장이 저한테 공식적으로 이렇게 회담 기록에 들어가는 대화를 할 때는 못 묻는 질문, 물을 수 없는 질문을 했었죠. 당신의 김대중 대통령이 들고 나온 햇변론의 본심이 뭐냐? 그래서 질문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더니 혼자 중얼거리듯이 거기에 먹으려고 그런 거겠지?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우려가 결국 2020년 12월 달에 반동사상문화 배경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계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은 문화적으로 녹여가지고 K컬처를 K팝이나 K드라마를 그쪽에다 보급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에게 원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먹을 거 주고 입을 것까지는 안 줬어요. 먹을 거 주고 농사짓는데 필요한 비료 주고 그리고 이제 금강산 관광 같은 걸 통해서 현대가 한 거지만 관광 입산료라는 것을 1인당 100불씩 계산해서 줬었죠. 10,000명이 들어가면 이제 10,000불입니까?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인건비 그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거였었어요. 개성공단을 통해서도 소위 K컬처라고 그럴까 K 음식이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K푸드? 그게 들어갔습니다. 초코파이 때문에 북쪽의 어린이들이 미친 거예요. 처음에는 아침을 먹고 오기는 오는 것 같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데 도시락을 볼 수 없게 따로 먹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옥수수가 거의 절반 이상일 거고 쌀은 내말로 가물에 콩 나듯이라고 그러나 그런 정도로 배겨 있을 거고 반찬이도 신통하겠어요? 변변치 않고 그걸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먹겠다는 거예요. 형편없이야말로 먹는 것이 신통치 않은데 장시간 일을 할 때 얼마나 허기질까 해서 처음에 오전에 간식으로, 오후에 이제 간식으로 그 초코파이를 먹고 일을 하라고 줬더니 껍질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이러는 그 아주머니들이 되게 그 기혼자들이고 되게 우리 식으로 하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의 자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었나요. 그만둘 때, 문을 닫을 때 123개 기업이 5만 4천 명인가 하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었어요. 123개 기업에 5만 4천 명이니까 뭐 크고 작은 그 기업의 규모의 차이도 있었지만은 대체로 한 기업 한 개당 한 연장씩이 됩니까? 400명. 400명? 400 한 1, 20명 이렇게 되겠죠. 근데 거기다 한 1000명 수용한 데도 있었고. 근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별 생각 없이 한번 먹어봤더니 내가 먹을 수가 없지만 사람이라면 그거 못 먹습니다. 그걸 먹고 굶주린 자식을 놓고 출근했는데 그래서 2개를 줬어요. 하나는 먹고 하나는 갖다 주라고. 우리 기업들이 그게 정부에서 시킨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그게 지원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2개도 껍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로 봐서 자식들 갖다 먹이는구나. 이제 그러면 라면이라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라면을 줬어요. 끓여주겠다 그랬더니 우리가 못 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라면 하나씩 줬어요. 그것도 봉지가 안 나와요. 자, 그것도 자식을 먹이고 싶은 사람, 여자도 있었을 거고, 부모님을 갖다 먹이고 싶은 며느리 또는 또 딸도 있었을 거고, 그걸 보면서 그게 껍질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북한 사람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이게 일종의 증거인데,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려나. 이것 때문에 북쪽 사람들이 혹시 단속을 하지 않을까 걱정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건 단속은 없는데, 그 대신 이게 나가가지고 자식을 먹이는 경우도 있었겠지만은 장마당에서 팔렸대요. 장마당이라는 게 이제 시장입니다. 북한의 장마당은 이제 상설이 됐는데, 한때 전국에 이 장마당이 한 400여 개 있는 걸로, 북한 전역에 군이 우리가 한 20-30개 되지만 거기도 그만큼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군이 그래도 한 100개는 50개는 넘는데, 시골에는 이제 군 단위로 하나씩밖에 없지만은 대도시, 평양 같은 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장마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물건이 초코파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편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물자들이 이제 북쪽에 들어가고 한국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무슨 비료가 들어가고, 쌀 포대가 공군으로 돌아다니고, 쌀 40kg 대한민국 한글로 써가지고, 비료 포대도 우리는 좋지 않습니까? 두껍고, 그 비 맞아도 그 비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사용법이 한글로 다 적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비료를
남쪽 걸 쓴다는 것을 알면서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들대로 협동농장 농장원들 농장원들대로 남조선은 어찌 이렇게 모든 것을 편리하게 사는가 하는 이제 그 동경심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또 하나 그 교류 협력 과정에서 그 남쪽에서 간 물건을 통해서 남쪽을 점점 동경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탈북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이걸 안 받을 수도 없고, 화장이 지금 이 자기네 인민들의 마음에 자꾸 38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그 현상은 동서독 간에도 있었던 겁니다. 서독이 동독에게 그 69년부터 1년에 거의 한 20년 동안 6천억 달러 했으니까 20년 동안에 연간 300억 달러씩 300억 달러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동독 사람들의 마음이 서쪽으로 넘어간 거고, 그것이 결국 그 서독의 대동독 지원이 시작된 날로부터 만 20년이 되던 해에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을 막 밀어내고 서베르린으로 사람들이 넘어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동독의 그 동독과 서독 사이에도 철저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 무시하고 그냥 서독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 동독이 공격을 받았는데, 그걸 보면서 저 북한이 언제까지 저것을 방치할 것인가 하는 걱정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별 거기에 대해서 뭐 통제를 한다는 그런 정보는 없고, 나쁘지 않지. 그러면서 저게 언제쯤 98년 그때 4월달 비례당 할 때 북쪽의 단장이 우리를 녹여먹으려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던 기분으로 위정자들이 단속을 쉬울까? 그랬더니 결국 20년에 그게 나온 거예요. 20년 만에 반동사상문화배급법에는. 그러니까 남쪽의 K-드라마, K-팝, 남쪽의 물건, K-초코파이, K-라면, 북조선은 녹인 겁니다. 패션까지도 K-패션, 청바지, 그것도 찢어진 거, 그게 그냥 우리가 갖다 뿌린 게 아니에요. 그 조선족들이 보따리 장수를 해서 연변까지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다는 남조선에서 유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연변 쪽에서 유행을 했어요. 옛날에 저도 고등학교 때 남대문시장에서 미제 청바지, 미군 청바지를 사서 입고 교복만 입기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찢어진 것이 왔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꿰면서 입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일부러 찢어도만 그런 것이 이제 북쪽에 들어간 겁니다. 탈북 청소년들 얘기 들으니까 남쪽 옷을 보니까 딱 몸에 끼고, 아니면 무슨 S라인, V라인, S라인, 얼굴이 V라인이고 몸은 S라인, 옷을 우선 첫째 상의가 짧고, 그래서 그 다리가 길어 보이게 만들고, 옷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옷을 사가지고 장마당에서 팔리는 남쪽 옷을 사가지고 그걸 뜯어서 다시 그대로 따라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옷을 해 입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또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고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버지가 중국과 무역을 하는 사람인데 말보로 2갑을 가져와서 뇌물로 주니까 풀려서 왔다고. 근데 결국 걔는 이제 사복을 해서 들어왔어요. 북한에는 한
초등학교 때부터 뽑는다고 그러고. 오과라는데 오과생이라는 말이 있대요. 오과. 오과 관리 대상이라고. 그게 소위 기쁨적으로 뽑힐 수 있는. 나중에 이제 그 관현악단이 아니라 무슨 합창단을 들어가고 이선주도 그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인물이 예쁘장한 걸 봐가지고 쭉 한 걸 지켜보다가 사춘기를 넘으면서 얼굴이 바뀌는 수가 있고 키가 안 크고 그러면 또 버린다는 거 아닌데. 그런 K컬처가 어디까지 이제 그 침투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북한을 계속 연구했기 때문에 통일교에서 나온 뒤에도 탈북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얘기 듣고 그랬는데 그 반동사상문화 배급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북한이 결국은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말겠다. 녹여먹으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의심이 결국 현실로 이제 부인이 됐다고 보고 칼을 맞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툭하면은 미국을 끌어들이고 그전에는 어떤 일본까지 끌어들이고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1년에만 너댓 번씩 너댓 번이 뭡니까? 대여섯 번씩 그저 두 달이 멀다 하고 해야 되고 두 번씩밖에 안 해서 춘계훈련 축계훈련 공무원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군사적으로 경멸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도 장벽을 쌓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근본 원인은 바로 그 6.15 정상회담 이후에 활성화된 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 그야말로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르듯이 들어간 K컬처, K드라마가 그걸 그들로 알고 따로 살자고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그렇죠. 내년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한 뒤에 이틀 후에 최고인민회의를 열기로 지금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아마도 작년 1월 달에 최고인민회의를 하면서 작년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하면서 남쪽은 같은 민족도 아니고 이제 두 개 민족, 두 개 국가니까 그리고 적국이기 때문에 절대로 상정할 일도 없고 그동안 만나서도 안 되고 만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선을 긋고 그때 거기서 이제 이민족 이국가론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금년 초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또 거쳐라. 통일을 저희 상기시키는 단어 민족, 조국, 교례 이따 필요 없다. 근데 헌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그게 아마 내년 1월 20일 날 그동안은 헌법을 고쳤는지 아마 공표를 안 하니까 몰랐는데 고쳤어도 아마 그 공표를 안 했을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고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한 1년 정도 고민을 한 결과를 아마 금년 1월 22일 날, 내년 1월 22일 날 열리는 최고인민회에서 발표를 할지도 모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김정은이의 대미 메시지가 나올 것 같긴 했습니다. 대미 메시지, 트럼프 취임한 뒤에 트럼프 취임 전에 보고 이제 미국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올라올 거예요. 거기서 한국은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윤석열이 물러나고 가령 이제 남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가시권 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남쪽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그런 표현을 좀 참고하면서 뭔가 지금 기대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지금 금년 한 해 동안에 작년 말부터 금년 한 해 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 때문에 쉽게 남북교류 협력에는 응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의 소위 정책 결정권 최고 정책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동향을 알고 있는
북한의 고위 관리들과 관계가 있는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의 관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10년은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은 쉽게 문을 완전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있어요. 첫째, 북한 경제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건 간단해요.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하도록 한국 정부가 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개방을 했던 것도 결국 미국과의 수교를 하면 수교가 결정되어 있는데 72년 2월 달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온 뒤에 그때부터 계속 미중 관계가 좋아졌고 그리고 79년 1월 1일부로 정식 수교를 하게 돼 있었어요. 정식 수교가 결정된 상황에서 그 78년 연말에 12월 18일 날 중국 공산당 11기 3중 전략을 열어가지고鄧小平이가 그때 결정을 했는데 4개 현대 방침을 발표합니다. 공업의 현대화, 농업의 현대화, 그다음에 국방의 현대화, 과학기술의 현대화. 농업의 현대화는 뭔가? 그렇기 전에 중국은 식량 부족화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식량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것을 이제 느꼈기 때문에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지금 사회주의 생산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작. 완전 시장 원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이 돼야 공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농업의 위에 올라서는 거 아니에요. 농업이라는 토대 위에 공업이 올라선다는 건데 농농병진 정책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어쨌건 경업도 농업이 올라서 경업이 되다 보니까 중공업이 올라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국방의 현대화. 국방의 현대화는 병력은 줄이되 무기는 현대화한다. 과학기술의 현대화. 근데 그게 중국이 개방기로서 저렇게 G2까지 올라서는 데는 결국 78년 연말 결정하고 2010년에 중국이 개방을 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32년 만에 중국은 G2국가가 됐어요. 1인당 국민소득 면에서는 2등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구가 14억이 넘다 보니까 3억 한 3천 되는 미국이 생산하는 GDP 총액보다는 조금 적어 보이다 한 미국 GDP 총액의 40%가 되면서 G2로 올라선 겁니다. 일본이 그동안에 G2를 오래 했는데 일본 밀어내고 G2로 올라섰고 그러니까 32년 만에 지금 중국이 저렇게 개방개혁을 해서 세계 그 두 번째 부자가 되고 경제 대국이 되면서 그 사람들 거칠 것이 없잖아요. 외국이 들어와도 걱정 없다 이거예요. 자본주의가 들어와도 걱정했다. 자본주의한테 먹힐 일이 없다는 그 자신감이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도 미국과의 수교가 결정되면서 개방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한다면은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해가지고 미국과 수교를 한다는 얘기는 수교를 하고 나면 미국이 북한 체제를 손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고 정권이 유지되도록 보장해준다는 게 수교업이 아니에요. 베트남도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마음대로 개방개혁을 했어요. 소위 오픈 소사이티 앤 디스 에너미라는 책을 쓴 학자 이름이 뭐더라. 저건 오픈 소사이티 이제 클로즈드 소사이티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 거에서 나눌 수가 있는데 소위 폐쇄 국가가 문을 못 여는 이유는 문을 열었다가 체제가 붕괴될까 봐서. 공산국가가 되게 이제 클로즈드 소사이티죠. 미국과 수교하기 전에 중국도 폐쇄 국가였었고 베트남도 그랬고 러시아도 그랬었고 베트남과 미국이 수교를 하게 된 계기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의 필요 때문에 베트남을 인정하고 수교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72년에 닉슨이 방문을 해서 닉슨이 방문할 때는 소련과 중국을 쪼개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가르치기 전략이죠. 공산권 세력이 너무 쓸 텐데 둘이 중소 분쟁이라는 걸 하는 걸 보고 이걸 이용해서 이걸 쪼개자. 그게 키신저의 발상입니다. 유대인은 달라요. 진정 유대인인데요. 그리고 중국이 빠른 속도로 크는데 이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러시아는 아니야. 베트남이 지리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과거에 64년 베트남 전쟁을 미국이 촉발해가지고 그 미국이 그 소위 통킹몽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을 해가지고 북부 베트남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CIA에서 근무를 했던 도널드 그레너라고 전 중앙미국 대사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천안함 사건 때 양반은 참 용감해요. 도널드 그레너라고 CIA 동경 그 지국장을 할 때 그때 73년에 이우락 중앙정보부가 DJ를 죽이기 위해서 그 동경 호텔에서 납치를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돌 달아서 바닥에 빠뜨리려는 것을 그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공대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헬기가 배 위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계속 경고를 하니까 그 짓을 못하고 좀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DJ는 도널드 그레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느 거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분이 대사는 YS 때 했을 겁니다. YS 때 한국 중앙미국 대사를 했는데 그런 인연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가까웠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분한테 잘해야 그 인간적인 돈이죠. 근데 그때 천안함 사건이 터지니까 이거는 베트남의 통킹만 사건처럼 미국이 자작극이다. 통킹만 사건은 64년에 존슨 대통령 시절에 일으킨 통킹만 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었는데 베트남을 치고 들어가기 위한 이것도 통킹만 사건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CIA 출신이기 때문에 정보가 많단 말이에요. 아니 그 인맥이 있잖아요. 그게 또 충암고등학교인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은 참 미국 사람 치고는 어떻게 보면 솔직없대가 그런데 그런 지금 베트남을 미국이 지금 중국을 압박 중국이 더 이상 많이 커 올라오니까 이건 좀 견제하기 위해서는 베트남과 손을 잡고 베트남의 개방 계획을 통해서 미국 편이 되도록 미국의 군사기기까지는 못 내주지만은 친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면 그만큼 중국의 서남 쪽을 압박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베트남은 빠른 속도로 개방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하도록 도와주면은 북한도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10년 만에 한국만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개성공단의 노동자들이 이러는 걸 보면서 북한에게도 만약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개성공단에서 발견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문명률이 높습니다. 극소수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을 읽을 줄 알고 극소수만 세계 사정을 돌아가는 걸 알고 있다고 봐도 되는 과언이 아닌데 그러나 베트남은 좀 달라요. 베트남은 인구도 적지만은 베트남도 중국한테 오랫동안 시달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한테 밀려서는 안 된다는 아주 절치부심하는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이 아세안 중에서 베트남이 지금 아마 지금 톱을 달리고 있을 거예요. 네. 어설프게 인도네시아 이런 데보다 훨씬 낫습니다.
바로 그 베트남이나 중국이 개방개혁을 하는 데는 미국과의 수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맘 놓고 체제 보장을 받으니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을 지금 북한한테 적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한국 정부가 하여튼 만사를 제패하고 트럼프가 들어서면은 북미 수교를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뭐 그걸 할 수도 없겠지만은 어쩌면 간간히 결론이 나겠죠. 하여튼 내년쯤 해서 한국에 무슨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든지 그러면은 트럼프 정부로 하여금 약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도록 밀어주면은 경제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쪽에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뭐랄까 살아남으려고 하는 노력, 우리가 60, 70년대 정말 야근해도 좋고 일요일날 나와서 일해도 좋고 돈만 많이 벌면 좋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내 동생을 대학 보내야 되고 말이지. 어? 추석 때, 명절 때 고향에 갈 때는 부모님 텔레비도 한 대 사다 드리고 뭐 이런 각오로 막 죽어라고 일했던 그 시기에 다 개성공단 금강산 쪽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식으로 그대로 가요. 그 사람들도. 조선 사람 아무리 저쪽에서 뭐 누구의 민족이 이제 같은 민족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은 그 사람들의 근면성과 그다음에 뭐랄까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솜씨가 바느질 하는 거 보면 귀신이에요. 기계예요, 기계. 처음에 그 노만선 시계가 들어가서 시계를 만들었는데 자판 안 치는 거, 그다음에 기계 부속 안 치는 거, 그냥 척지 핀셋으로 다 꽂아버리는, 그 중국 사람 못합니다. 베트남도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처음에 우리나라 그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경제가 좋아지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1인당 인건비가 100만 원 가지고 안 되니까, 100만 원이면 쉽게 그때 1000대일이라고 할 때 1000불 아닙니까? 도저히 이게 완전 수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인건비가 좀 낮아져야 된다는 계산 때문에 처음에 중국으로 간 거예요. 중국으로 가서 처음에 이제 뭐 산동 쪽으로 가고 뭐 나중에는 광동 속주로 내려갔지만 그때 그 100불이 안 됐었어요. 100불이 안 됐어요. 1000불 대 100불. 그것 때문에 우리 소위 노동지각적인, 되게 중소기업은 노동지각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기술지각이 아니고 손으로 나가고 막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고, 바느질, 옹제 뭐 이런 것들 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경제가 좋아지면서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때를 쓰고, 정부에서도 그걸 강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임대료를 올리려고 그러고, 세금을 또 많이 내라고 그러고, 그래서 동남아로 갔단 말이에요. 동남아로 갔는데, 동남아에서도 처음에 인건비가 싸서 50몇 불, 40불 이렇게 하는 그 재미로 갔다가, 거기도 이제 조금 형편이 좋아지니까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러고 있는데, 개성공단이 열린 겁니다. 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개성공단은 열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그 협상을 할 때는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때 시작을 했는데,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때 협상에 이제 신무국장은 나중에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했던 조명근 국장이 했는데, 그 친구가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를 나와가지고 행정고시라서 공무원이 됐는데, 계산을 잘해요. 확실히 회계학과는 다르고. 여러 가지에서 처음에 인건비를 기본 임금을 55불 50센트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초과 근무를 하면은 70불까지 줄 수 있다. 근데 그건 아니면 안 주고. 그리고 1년에 5% 이상 인건비를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처음부터 북한이 세금을 받지 않는다. 일단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우리 쪽에서 그 수익이 생기면 그때부터 세금을 매긴다 그런 식으로 북한이 합의를 동의를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공장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55불 50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협상할 때 좀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죠.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55불이 뭐냐고 말이지. 뭐. 중국에다는 무슨 뭐 100불 주고 말이야. 무슨 뭐 베트남에도 몇 불 주면서 뭐 같은 민족끼리라는 식으로 이제 뭐 범정심에 호소하는 건지 협박인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대응을 어떻게 했냐면 그럼 가봐라. 직접 가봐라. 무조건 때만 쓰지 말고. 거기 기본 인건비가 지금 50불, 40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이 그리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기업들이 공직 기계를 뜯어가지고 개성으로 들어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가서 봐라 말이야. 그랬더니 바로 말킬도 알아들어요. 그 말킬이 잘 통해요. 갔다 오더니 탁 55불 50센트로 시작하자는데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토요일날 좀 늦게까지 잔업이 없나 일요일날 나와서 일을 그러면 이제 그 토요일날 말하자면 주말 수당은 1.5배 그 다음에 그 휴일 수당은 2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원리를 가르쳐줬지. 돈을 많이 받고 싶으면 일요일날도 일을 해라. 그 다음에 토요일날도 늦게까지 일하면 돈이 이만큼 많아진다. 야, 바로 소위 이윤 자극적인 방식으로 협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평균 1인당 한 100불씩 받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초코파이 주고 라면 주고 그 다음에 또 국도 끓여주고 국을 끓여주고 했다 보니까 도시락을 맨 도시락으로 와서 뻣뻣한 도시락을 그냥 누르고 먹는 걸 보고 우리가 물 끓여주겠다고 한쪽 기업에서 시작을 하니까 다른 데 다 따라했지만은 근데 이제 고깃국을 끓여주고 반드시 고기가 한 덩어리씩은 들어가고 미역국에도 고기가 들어가고 여자들이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기미가 낀다고 했어요? 기미가 끼면? 영양 안 좋으면? 글쎄요. 한 달만 싸우치죠. 오래져가지고. 그러니 남조선을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그게 쌓이고 쌓여. 근데 지금 김정은이 지금 바로 북한의 노동자를 포함한 북한의 인민들이 지금 이미 좀 남한을 그리워하고 있고 남한 것을 좋아하게 돼 있고 젊은 놈들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구했는지 그게 다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요즘은 USB라는 게 나오고 그전 USB가 없었지만 그때는 이제 CD로 얇은 걸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USB를 가져와서 보거나 CD를 가져와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가난뱅이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라야 소위 그 CD 뭐라고 그래 그거 DVD라고 합니까? 무식해서 내가 잘 몰라. 그런 거 USB를 보려면 컴퓨터에 있어야 되고 그거 몰래 숨어서 보고 지들끼리 낄거리고 막 그냥 소위 그것이 이제 얘기거리가 되고 하는 걸 보면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근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장벽을 쌓는다고 해서 그러면 이 정신적으로 남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걸 막을 길은 없어요. 강제로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는 못 갑니다. 반면에 북한 경제는 지금 죽으라고 밟는 걸 치는데도 1인당 소득은 올라가지는 못해요.
우리가 1인당 소득이 한 37,000달러 정도 지금 됐는데 벌써 그렇죠. 37,000달러 됐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형편없지만은 중국이 10,000달러가 된 것이 2021년입니다. 3년 전에 10,000달러가 돼서 우리는 10,000달러 원화제는 됐죠. 북한 1인당 소득은 지금 한 1,500달러? 2,500만 원으로 계산할 때 어떻게 됩니까? 1,500달러면은 350억, 75억 불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 여기 회계학과 출신 없어요? 네? 37억? 375억 달러. 그러니까 37,000원 그 달러 떼고 37,000원이라고 봅시다. 37,000원짜리 7,000원짜리 용돈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놈하고 1,500원짜리 1,500원만 용돈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놈하고 어디 같이 넣을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해서도 못 나요. 지금 북한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게 괜히 틀어놨다가는 이게 인민들을 남쪽에 다 뺏기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못한 조건에서 남쪽과 교류협력을 계속하다 보면은 이동국민으로 밑으로 들어간다. 동서독이 그랬습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그 이듬해 만 1년이 안 돼가지고 89년 10월 9일날 장벽이 무너지고 그 이듬해 10월 9일날 10월 3일이구나 우리 개천절날 통일을 선언했는데 그 전에 선거 방식으로 결정하자고 그러니까 전부 동독 사람들 서독 체제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독의 기민당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권이 넘어갔죠. 그러고 난 뒤에 동독 사람들은 결국 지금까지도 2등 국민입니다. 완전 미천이 없으니까 돈 많은 서독의 기업가가 지금 공장에 들어가서 직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완전 사장은 못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북한이 두려운 건 그겁니다. 근데 나는 내가 독일어는 안 살아봤지만은 북한 사람들한테 개방개혁에 이렇게 마음 놓고 개방개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는 미북 수교,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면은, 그리고 중국이 마음 놓고 개방을 하고 베트남이 마음 놓고 개방했던 것도 미국의 수교 때문에 된 건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국가경제가 일어난다고 나는 겁니다. 우리가 30년 동안에 이만큼 일으켰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했던 30년만까지는 필요 없었지, 30년 아니지만 우리가 했던 경험을 그대로 압축적으로 적용하면 20년 정도 되면, 한 10년 정도 되면 절반 따라오려고 난 봐요. 20년 정도 되면 우리만큼 비슷해지려고 보는데, 그러니까 37,000, 우리도 37,000달러에서 이제 5만 달러로 가고 그러겠지만 그들이 한 25,000, 2만 달러, 25,000달러 정도 되면 꿀릴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으면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되고 다시 끊어진 절도 있자. 예일 보내줄게, 지목 줄게, 다시 해. 장비 달라고 하면 장비도 줄게. 그때 장비도 처음에는 자재만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장비 달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면장갑도 달라고 해서 면장갑도 줬어요. 그 다음에 페이로 달라는 거 있죠? 페이로 가봐요. 공사할 때 막 굉장히 무거운 돌로 된 걸 쭉 빌면 거기에 다져진 거 페이로 단데, 그것이 우리도 그때 일본 걸 썼습니다. KATO라고 쓰여있어요. 가토예요. 가토. 그게 가토랍니다. 가토 기호마사 할 때 예전
임진왜란 때 처음 왔던 그 가동청정 그놈이 가토 아니에요. 그 집안에서 만든 거예요, 가토. 그 장비 목록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 조병근 목사님이 가져온 거예요. 이 가토가 뭐야? KATO라고 쓴 게 가토가 뭐야? 근데 이거 지금 뭐야? 페이고다를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 무슨 뭐 덤프트럭, 그 다음에 무슨 저 크레인 같은 것도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지금 중국말 번역해가지고 한 건 있는데 가토는 그냥 번역을 못해가지고 가토라고 썼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다 줬지. 다 줬는데 그러니까 철도도로 연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 그 2002년에 자재 장비를 주고 공사를 시작할 때는 6.25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끊어진 부분을 연결하는 바람에 길이가 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엔 조금 더 끊어냈어요. 예. 지난 10월 15일 날 또 이 도로까지 끊고 10m 폭으로 해서 5m 깊이로 160m 길이로 길을 끊어놓고 그 흙은 어디다 버렸나 그랬더니 위에다 올려가지고 토성을 쳐놓고 나중에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복원할 준비를 해놓고 지금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남조선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지만 그리고 우리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는 일단 세국 정책을 통해서 세국 정책으로 나갈지라도 그 국제적인 환경이 좋아지면은 외국의 원조를 받아들이든지 또는 뭐 지원을 받든지 해서 경제가 좋아지게 된 뒤에 우리 인민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남조선에게 울릴 거 없는 지경이 될 때까지는 일단 문 걸어 잠그고 살자 하는 그거밖에 안 되라고 나는 봅니다.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이제 어떻게 언제 새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지금 그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뭐 다가가지 북한이 쉽게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몸값을 높여야 되니까 많이 이제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싱가포르 때 합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받아내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애를 내줄 겁니다. 소위 이 밀당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지금 자기네들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결국 미국과의 관계 개선만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거래를 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북한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민간 단체를 내세워서 자꾸 북한을 녹화를 하면은 이거 절대 걱정 마라. 독일은 준비를 못해가지고 동독 그 국민들이 2등 국민이 됐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 그지도 않을 테니까 그런 걱정 말고 우리하고 교류 협력 활성화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을 시키는 그 정부가 나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그 얘기를 자꾸 안심을 시키고 다니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 이럴 때 우리 기업들이 또는 여행객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소위 대남관이랄까 그 통일관을 바꾸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회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남북관계는 험악하게 막혀 있지만 북한이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는 머니머시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는 걸 잘못 받았다가는 그야말로 인민들이 전부 나만 얻을 걸 두려워하는 만큼 당분간은 일정한 시간 동안 소위 그 물리적으로도 거리를 좀 두고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대신 미국이 먼저 들어가서 북한을 좀 발전시켜놔라. 우리 미국한테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예산으로 지원할 수는 없을 거고 간단하다. 월드뱅크, ADB, 아시아개발은행 그들이 미국이 지분이 제일 많습니다. 미국, 일본 지분이 많은데
그런데 장기 처리 차원 준대요. 장기 처리 차원. 근데 사실 그쪽 그런 데서 나가는 장기 처리 차원은 후진국의 소위 언더 디벨롭드 칸츄리에 들어가는 장기 처리 차원은 20년 이후 무슨 뭐 몇 년 처리로 장기 처리로 차원을 줬는데 물가 상승률 따지고 그러면 나중에 본전도 안 되는 경우가 많대요. 경제 발전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북한 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정책을 용기 있게 또 이제 내부에서 뭐 저항이 많이 나올 겁니다. 비판이 많이 나오고. 그러나 그런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는 것을 있는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은 아마 북한 당국자들도 한 10년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10년 정도 가기 전에 민간 차원에서 왕래는 난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김대중 정부에서도요. 처음에 그때 제가 그 비례회담 보고 돌아온 뒤에 정부에서 방침을 정하기를 정부가 앞서서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도망간다 하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선민 후반을 결정한 겁니다. 민간 납세자. 정부는 뒤로 빠지고 민간단체, 그래서 현대가 나선 거예요. 민간이 먼저 북한을 돕든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하든지 북한에 투자를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불가분리의 관계가 됐을 때 슬그머니 북한 정부가 나서가지고 북한의 대남 정책을 바꾸도록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먼저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냥 뭐 이거저거 다 해준다고 하면 겁을 낸다. 녹여먹으려 나온다는 식으로 걱정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결정한 것이 선경후정입니다. 경제를 먼저 하고 정치를 나중에 한다. 정치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선공후득 먼저 주고 공급하고 배고프면 나중에 받는다. 얻을 득자. 그 다음에 선의분할 휴급도 하고 그러고선 뒤에 한다. 16자 방침이라는 겁니다. 16자 방침. 근데 16자 방침은 사실은 오택동의 전략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택동이 국민당 군과 싸울 때 게릴라 전술을 그 얘기하는데 16장을 딱 요약을 했어요. 적진아퇴. 적군이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도망간다. 적주아소. 적군이 머물러 서 있으면 우리가 게릴라 전술을 막 괴롭히고 막 소란하게 하고 꾀인거리 치고 막 괴롭고 여기서 뭐 돌멩이 던지고 저기서만 나타나고 정신없이 만든다. 그 다음에 적퇴아추. 적이 도망가면은 우리가 쫓아간다 그때는. 그 다음에 쫓기던 적이 적피아타. 적이 피곤하면 그때는 우리가 때려 죽인다. 그게 16자 전법이에요. 적진아퇴, 적주아소, 그 다음에 적퇴아추, 추격, 그 다음에 적피아타, 적이 피곤해하고는 우리가 그때는 이제 타격을 가한다. 뭐 그걸 조금 흉내냈다고 할까 하는데 하여튼 선밀후관, 그 다음에 선경후정, 선공후득, 선의훈환 이 16자 일종의 전법으로 햇볕정책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상회담까지 난 됐다고 봐요. 처음부터 정부가 나서 모두 하려고 그랬으면 아마 그 정부 출범하고 나서 많이 되기 전에 정상회담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만약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대북 그 무슨 뭐 이 적대적이성이 강하지 않은 대북 적대적이지 않은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남북 관계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려면 선미훈환으로 가야 돼요. 미국 먼저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면 도망갑니다. 미국이 와서 휘젓고 다니는 건 겁을 안 내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미국으로 봐도 겁날 거 없어요. 우리가 가면 말이 통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기만 하면 자꾸 뭘 찔러준단 말이야.
박수를 하고서 뭐 했더니 뭐 나중에 보니까 뭐 종이가 꼭 있고 했다 보니까 $100짜리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륙학교가 이제 대륙을 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는 지금 바로 지금 철길까지 끊어놓고 도로까지 끊었기 때문에 가기는 어려운데 나는 그래서 말하는 10년 그쪽으로 10년을 얘기했다는데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부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관리들한테 그렇지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국무위원장 동지가 저렇게까지 나가는데 10년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10년을 땡길 수 있는 방법은 선미 후남 정책을 우렸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선민 후관. 이제 20자 방침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선민 후관, 그 다음에 이제 선의훈원, 선공후득, 선경후정.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륙학교에서 배워놨던 지식을 쓴 것이 글쎄, 문제 10년씩이나 기다리는 거지만 금방 옵니다. 예, 내가 살아보니까 70이 뭐 어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80이에요. 금방 갑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가 감기 뒤끝이라서 조금 목이 잠길라고 그러네요. 일단 대륙학교에서 배워놨던 것을 써먹으시는 당장은 써먹기 어렵지 모르지만 이 수료하시는데도 계속 북한 관련 그 뉴스 같은 것을 열심히 했던 접하면서 분석을 해나가고 또 북한 관련 여러 가지 그 책들을 읽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다시 북한을 거쳐서 대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이 맨 첫 차를 타고 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카데미가 아니라 심포지움이라고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실업에서는 그 심포지움이라는 것이 이제 한자로 향연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뭐 먹고 마시면서 그 감사로부터 얘기를 듣는 게 심포지움이래요. 소크라테스 거기를 많이 불러다녔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는 딴게 고했답니다. 술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그 부인한테 시달렸다는 게 소크라테스의 부인을 악취라고 지금 악취를 붙여놨는데 남편이 매일 술 먹고 돌아가지고 코가 그 딸기 코가 될 정도로 술을 먹고 밖에서 밥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뭐 폐악질을 부르는지 모르지만 내가 학교 가면 보니까 먹는 걸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오늘도 지금 이거 한 사람이 몇 개씩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자 이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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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료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질문을 좀 받고 지금 고려인분들하고 오고 계시는데요. 예, 네, 주춘자 선생님. 죄송합니다. 질문하면 안 되는데. 질문을. 네, 좀 간단하게 두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고향이 강원도 철원에 제가 비무장지대가 아니고 이제 민통선에 제가 고등학교까지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이 통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제일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학교 지금 선생님이세요? 네. 저는 일단 남북 관계가 지금 현재 휴전 상태잖아요. 그래서 종전 선언을 먼저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휴전 상태인데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현재와 가장 달라지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한 60만 이상의 군인들이 서로 이제 북한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잖아요.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면 그런 군사적인 변화가 어떤 것이 있을지 되게 그걸 비롯해서 종전선언을 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어떤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장관님 이렇게 뵙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이 되고 차기 정권이 예, 수립이 된다면 이제 통일부 장관을 하셨으니까요. 차기 정권에게 대북 정책을 3가지 정도 제안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뒤에 것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대북 정책의 핵심은 큰 틀에서 선미훈남의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먼저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가는 건 겁을 안 내요, 사람들이. 근데 말이 통하고 얼굴이 같고 정서가 통하는 한국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생활 수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미국보다는 자기가 앞설 수 없고 미국보다 뒤진다는 것은 그건 뭐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그 전제 하에서 미국이 먼저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도록 하고, 바로 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그렇게 되면은 바로 지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프로세스가 시작이 돼야 돼요. 평화협정,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합의를 했던 것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북미 수교죠. 그다음에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교체. 그다음에 3번째가 한반도 비핵화였습니다. 근데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은 그건 투태로 동시에 진행을 해야 돼요. 평화협정도 해놓고 수교 뭐 허장을 그러니까 수교 협상을 해나가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바꾸는 협상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그 교류를 같이 하면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정전협정은 지금 6.25 전쟁 후에 체결된 것은 유엔군 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그다음에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이렇게 3사람 이름으로 협정이 체결돼서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미국, 중국, 북한이 체결했어요. 우리는 왜 못 들어가느냐? 작전 지휘권을 미국한테 넘겨버렸기 때문에 한국군 최고사령관 합참 그때는 육해공무원 총참모장이라고 했는데, 그건 미군 사령관 밑에 있었기 때문에 협정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어떤 사람 뭐 이승만이 휴전협정을 반대해서 못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법리상 못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그 정전협정을 남북 간의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바꾸려면 방사국이 4나라가 되는 거예요. 남북, 미중 이렇게 됩니다. 원래 남한은 거기에 졌지만은 2007년 14 정상회담 때 노무현 정부 시절이지만 그때 앞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반도 관련 방사국들이, 그것은 남북 미중이라는 건 명시 안 했지만 방사국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무슨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절차를 시작한다는 식으로 합의를 했어요.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면 우리 보고 빠지라고 할 일은 없죠. 그래서 결국 실질적으로 남북 미중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노무현 정부 때 원칙으로 합의를 해놨으니까 그걸 이제 들고 협정을 해야 되는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나서부터 이제 전쟁을 종식하기로 하니까 결국 그러면서 바로 평화협정 끝나고 나면은 남북 간의 군축 협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무기도 줄이고 군대 수도 줄이고 서로 죽이고 살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무장지대 간의 접경지역, 우리는 접경지역이라는 말을 쓰고 경계선, 북쪽은 전연지역이라고 씁니다. 연자가 왜 연고가 있다고 때 연결이라는 뜻 아니면 인연이 있다고 때 연자를 써요. 전연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가령 군대 배치는 어떻게 한다, 무기는 얼마까지만 놓는다 하는 것을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반면에 이제 북미 수교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평화정이 되고 북미 수교가 되면은 그리고 미군이 나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북한이. 북한은 미군을 필요로 합니다. 미군이 있어야 중국 놈들이 함부로 영토를 넘보지 못한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김일성이도 그 얘기를 했고, 김정일도 그 얘기를 했고, 김정은이도 그 얘기를 했어요. 김정일이가 6.15 정상회담 때 그때 그 얘기를 6월 14일 날 하는 걸 뭐 DJ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놈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영토적 야유도 있다고 봅니다. 야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한함이 손을 잡고 그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좀 막읍시다. 중국에서 말하는 이재입니다. 미국은 적어도 우리 한반도 같은데 영토 야유는 없을 것 같은데 중국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면 미국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2000년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92년 1월 21일 날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미군 주둔을 전제로해서 수배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뉴욕까지 가서 북한의 국제담당 비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통일된데도 미군은 조선반도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얘기는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그 사람은 뭐냐면은 중국,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보다 압록강 두만강만 사이에 두고 있는 북한한테는 중국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영토적 야유도 있다고 김정은이 노골적으로 얘기해. 그 얘기를 김정은이도 작년에 장관 미국은 우리한테 필요하다. 중국 때문에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그래서 김정은이를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지. 근데 정말 그 북미 관계 개선, 그 다음에 평화적 체결, 그 다음에 군축 협상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철원이라든가 이 파주 군사 이쪽은 현적의 소위 그 전쟁 재발의 공포 없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었지? 정전선언이 되면 그에 나타날 수 있는 아니 군비 감축이 되죠. 그리고 지금 전현지대 접경 지역에 그는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전쟁 공포 없이 질문이 2개 했는데 아까 그거 다 같이 연동됐어? 다 됐네 그래. 네, 그럼 오늘 다시 한번 강의해주신 우리 정세현 교장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저희 잠깐 5분 정도 쉬었다 수료식을 시작할까요?